안녕하세요. 랩 2050 이원재입니다. 제가 JTBC 밤샘 토론이란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. 오늘은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하고 그때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 기본소득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거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중요한 질문. 현금성 복지라는 게 필요하냐? 첫 번째, 자영업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. 또 하나는 정부의 효율성 측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현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. 복지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복지 수혜자들이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일자리 개념이 달라졌잖아요.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현금성 복지의 필요성이에요. 이 중에서 현금성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본소득이죠. 국가가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월급처럼 매달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인데,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또 들어오죠. 현실적인가? 실제로 그 JTBC 밤샘 토론에서 저한테 패널 중에서 한 분이 다 좋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?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현실성이란 질문 안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정책이 정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질문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정책에 필요한 돈은 구할 수 있는 거냐.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한 정책입니다. 효과 면에서는.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는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. 근데 이 소득은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는 전원이기 때문에 주면 목표가 달성됩니다. 주면 받는 거니까요. 근데 다른 정책들을 생각해 보세요.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.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. 실업과 관련된 정책을 생각해 볼까요? 직업훈련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.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에 있는 다니고 계신 분들 그 고용보험에서 해주는 교육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. 온라인 교육도 있고 가서 받는 교육도 있죠. 다 합니다. 실업자들한테도 그 교육을 다 해줍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학원에 가서 뭘 배우면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의 결과는, 목표는 뭐냐면 취업이거든요. 근데 그분들 다 취업됩니까? 안 됩니다. 그분들 다 전직되나요? 안 돼요. 그분들 직장에서 교육받는다고, 회계교육받는다고 갑자기 회계부서에서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? 그렇게 안 되거든요. 정책이란 건 목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를 냅니다.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바로 결과를 냅니다. 소득보장 목표이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정책적 현실성에서는 기본소득만한 제도가 없는 거죠. 근데 재정적 현실성에서 얼마나 현실적이냐, 이 질문이 남는데요.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이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의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죠? 그러면 소득공제, 세액공제 받으셔서 환급 받으시잖아요.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우리나라에 연말정산 같은 성격의 조세지출만 1년에 60조 원에서 70조 원을 씁니다. 근데 이 조세지출은 누구한테 주로 가냐? 돈이 많은 분들한테 가요. 왜 그러냐? 돈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도 더 많이 쓰고요. 돈이 많은 분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내니까요. 많이 내니까 많이 돌려받는 거예요. 이분들한테 가는 이 조세지출, 사실 세금 깎아주는 제도인데 깎아주는 거를 좀 덜 깎으면 진짜 60조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 재원을 쓸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이거 말고 기본소득이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, 월 50만 원, 월 100만 원,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액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다른 복지 재원하고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. 예를 들면 기본소득 제도가 10만 원을 넘어가면 아동수당이 대체됩니다. 아동수당 예산이 또 상당히 잡혀 있어요. 25만 원이 넘어가면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예산이 한 11조 원 정도 연간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50만 원 넘어서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기초생계급여가 대체가 될 수 있어요. 이미 받고 계신 건데 똑같은 조건 없이 주는 현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. 이걸 받으시게 되면 그 예산도 한 10조 원 되는데 대체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예산을 잘 살펴보면요. 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일 것 같죠. 뭐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거일 것 같죠. 그게 아니고요. 도로하고 교통 이쪽에 가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산업 지원이 굉장히 커요. 기업들한테 그냥 주는 돈입니다.
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조정할 여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예전에 개발도상국 때 인프라가 없었을 때처럼 도로하고 건설에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할 필요는 이제는 없거든요. 이런 것들 좀 조정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수 있고요. 대충 계산해 보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완전히 아기에서부터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180조 원이 듭니다.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죠.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덩어리 생각해 보세요. 조세 지출 60조에서 70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크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입니다. 게다가 이런 돈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이 1년에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? 한 400조 원 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. 임대소득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. 시세차익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시세차익도 다 실현된 거.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고 초등학생들도 건물주 되고 싶어 한다.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부동산 왕국이 돼버렸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소득을 좀 적정하게 과세를 해서 그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재원에 훨씬 덜 부담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거죠. 땅이라는 게 사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 부분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해야죠. 부동산 수익이라는 게 누군가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.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.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. 제조업 임직원 10,000명당 로봇 대수 몇 대일 것 같으세요? 784대인데요.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. 독일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의 2배 정도가 돼요.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봇을 빠르게 도입한 나라인데요. 그것도 주로 산업 현장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. 누가 할 일을 로봇이 하고 있을까요?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노동을 절약하고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낸 겁니다. 이런 곳에서 자동화와 기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조금 더 걷어야죠. 자동화와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새로 얻지 못한 분들, 또는 일자리 잃어버린 분들, 또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분들,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공평하게 나눠주면 자동화 혜택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겠죠.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.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했는데 기본소득 하자니 무슨 얘기냐?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시행하면은 청년들한테만 좋은 제도고 30대, 40대, 50대 또 어르신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